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동양의 한자와 서양의 알파벳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범위를 줄여서 우리나라 현재 서역에 있어서 주로 대상인 한자와 한글의 관점에 있어서 한번 두 양자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에 한자 서예와 한글 서예로 되어 있는데 요 사이 공모전 요강 양식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들어보면은 한자 서예를 한문 서예라 하기도 하고 한글 서예를 국문 서예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자와 한문은 좀 다르죠. 한글과 국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의 관계와 한문과 국문의 관계가 여기 대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는 하나의 낱글자를 이야기하고 한문은 문장을 이야기하고 한글에서도 한글은 낱자를 이야기하고 국문은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기에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자와 한글 서예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것을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예 분야가 한자와 한글 분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전 시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쭉 있었고 특히 국전 이후로 한자와 한글이 엄격히 좀 분리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이러한 시점에서 그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오랫동안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한자의 역사에서 살고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로 한글이 같이 부분적으로 병용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로서는 한글 전용 시대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 속에 지금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좀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쭉 있을 때 뭐 기점은 20세기 왜냐하면 이건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일제시대가 들어서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00년을 기점으로 하고 그리고 1950년 6.25 사변을 맞는 기점으로 크게 역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통 조선 왕조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과도기인데 일제 치하의 시기이기도 하고 이거는 해방 이후에 현대 한국 사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한글도 부분적으로 써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자가 거의 전용이 되다시피 한 한글도 부분 수용이 됐겠지만은 거의가 한자를 전용이 위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한글은 여러 가지 책들을 뺏기는 과정에서 한글 서예도 역시 따로 발전을 했죠. 그렇지만 크게 전체적인 범위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한자 전용 위주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는 전통 왕조 사회가 무너지면서 일제의 치하에서 영어가 부분적으로 수용되기도 시작하지만은 이 시기에는 한자가 주로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은 한글이 병용되는 시기였죠. 일제시대 신문들을 우리가 땡겨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한자반 한글반입니다. 그죠? 맞춤법도 좀 안 맞고 해서 이 시기는 한자와 한글의 병용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1950년대 이후에는 한자보다는 한글이 한자보다는 우세하게 쓰이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1958년에 국가에서 한글 전용의
그 법안을 내요. 그래서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쓰라는 이런 움직임과 함께 한문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문이 뒤로 나서는 이런 결과가 됐죠. 한문보다는 오히려 그 한문의 영역을 영어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한자 전용, 뭐 병용 그리고 한글 전용 이식이라는 크게 봐서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예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전통사에서 한글도 뭐 많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에서 써왔지만은 예술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일제시대 때 1922년에 이 선전을 중심으로 볼 때 한자 위주가 거의 돼 있었죠. 거의 뭐 한글은 5%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된 정도인데 여기서 예술적인 한글서의 출발이 시작은 했지만 아주 미미했고 1950년대 해방 이후에 이 선전이 국전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한글 전용의 이런 시대를 들어서면서 한글이 조금 더 예술적으로나 사용에 폭넓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968년에 국전에 있어서 한글이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까지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한글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국전 부분이 한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구분을 해서 하는 이 시점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체로 보면 한글 작가, 한문 작가가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죠. 그죠? 이러한 한글 전용의 문제와 국전에 있어서 이런 것이 같이 병령이 되면서 한글 작가, 한문 작가가 구분이 돼 있는 상태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죠?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서 한글, 한문은 배울 수는 있지만은 좀 예술적 관점에서 창작적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한자만 써서 한문을 쓰는 것은 현실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동력이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한글로 다 쓰면 또 역시 그 문맥이 안 통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장 이상적으로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는 것이 가독성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죠. 이러한 한문과 한글이 병용이 되고 혼용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조선시대의 각종 글씨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자 전용으로 된 그런 문서 내용이나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한글이 확산이 되면서 한글로만 적은 것이 있죠. 그런 한글로만 적은 내용 중에서는 한자가 포함된 것을 한글로 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때에도 해독이 잘 안 됐겠지만 요새 보는 사람들은 더 해독이 안 되죠. 그래서 한글 위주로 쓴다든가 한자 위주로 쓰는 것은 가독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용이 되는 것이 가장 서로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한글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창작을 할 때 현대문을 쓸 때는 관계없죠. 가장 현대시 특히 아동실용 같은 데는 한자가 거의 안 들어가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한자가 안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그런 아동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격조 있는 이런 고급시나 역사성을 띤 이런 거는 한자가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쓰든지 간에 효과적인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체득해야만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한글서예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한자서예를 같이 익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한자서예만 하는 사람은 한글서예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한글서예라는 사람은 한자서예에 관심을 가져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보면은 한자와 한글을 병용해서 쓰는 사람은 비교적 희소하고 그 중에서도 격조 있게 두 개의 한자와 한글을 격조 있게 잘 매치시키는 작가는 아주 보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 점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서로 상호간에 필요성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와 한글의 상호 관계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요. 그래서 서예 학습에 있어서 한글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한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당연히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한자와 한글이 이렇게 있으면 한글을 먼저 쓰게 되면 한자는 왜 보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력의 폭이 한자에 비해서 한글에 비해서 한자가 폭이 크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면 한글은 그 중에서 부분만 절취해서 쓰면 돼요. 자료도 한자가 훨씬 절대적으로 많죠. 그렇지만 한글을 쓰게 되면은 한글에서는 안 나오던 핵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먼저 한 사람들은 한자를 같이 병명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한자를 공부한 것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글에 적용을 해 나가면 한글을 비교적 손쉽게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것은 훈민정음 창조 당시에서도 한글의 기본 원리는 중국의 전설을 기본으로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한글은 전체적으로 한자를 쓰는 그 도구적인 면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먼저 쓰고 한글을 쓰되 한자의 특징적인 필력이 있죠. 한자 전예 해행초가 있는데 거기에 부분적인 필력을 한글에 적용시키면 나름대로의 한글을 나름대로의 이해도 하고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에 있어서 고체는 한자에 어떻습니까? 전서와 예서에서 수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필사체인 궁체는 해서와 행서, 초서요. 초서 여기에서 필이 그대로 나온 거죠. 처음에는 고체로 시작했지만 뒤로 흐르면서 필사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궁체로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한자의 해행초의 그 글씨를 쓰는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한자를 이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자의 폭넓은 서체와 서풍을 익히게 되면은 한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이런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여기에 뭐 한글 전용이라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고 그리고 특히 이 공모전이란 선전에서 이어서 국전에 이은 공모전이라는 관점에 서서 또 한글이 상승을 하면서 한글 분야와 한자 분야가 갈라지면서 한글과 한자는 서예 관점에서도 역시 많이 거리가 떨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옛날에 쓰여졌던 자료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 시기에는 조선시대 이 시기에는 한자가 전용이 됐지만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데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이 많습니다. 그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선시대 말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야말로 한자를 특징적으로 쓴 대표적인 서예 아닙니까? 근데 추사 선생이 한자만 썼습니까? 그게 아니죠. 부인한테 썼던 이런 글씨들은 한글로 썼거든요. 그래서 뭐 한글로 쓰면서 사이사이 한자가 들어가는데 그 추사체가 그대로 한글로 녹아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사 선생뿐만 아니고 그 당시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사대부들도 한글이 포함된 시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뭐 한글 서예라고 이긴 건 아니겠죠. 예술적으로 학습적으로 이긴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쓰던 한자의 그 방법을 그대로 한글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한 혼용문의 예술적인 수준은 이 시대가 가장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한글이 점점 더 점유율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국한 혼용의 예술적인 수준은 떨어져서 현대에 와서는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한자의 병용 서체는 예술적으로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 이전에 형성되었던 국한 혼용의 그 자연스러운 예술적인 그러한 면모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한글서에만 쓰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자 서예를 바탕으로 하되 그 한자의 특징적인 요소를 한글에 잘 적용시킴으로 해서 한글 전용의 작품이 되든 또는 국한 혼용의 작품이 되든 간에 다양한 작품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교 행정에서 한자를 거의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보편적인 생활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예술적으로나 학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전용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통적으로 이어져던 한자를 확장은 시키지 못할지언정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글로만 전용하는 것보다는 한자와 병용을 함으로 해서 전통 문화도 살리고 한글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 다시 우리나라의 한자가 다시 초등학교부터 다시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시기가 되면 조금 더 서예도 같이 살아날 것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한자와 한글 이 두 방면의 관계와 이해를 하게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뭐 덧붙이는 군더더기 이야기겠지만 제가 들은 작품에는 한자와 한글이 저는 거의 반반을 씁니다.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쓰시는 한글 그거 조금 어떻게 쓰면 돼요? 좀 배울 수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쓰는 한자만 쓰는 작품은 딴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 성격대로 쓰고 나는 내 나름대로 쓰는데 한자와 한글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작품인 경우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한글과 한자가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선생님 쓰는 한글 좀 배울 수 없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쓰는 한글을 쓰려고 하면은 한자 법첩 한 50개는 써야 될걸요. 이렇게 제가 반우스개로 이야기하죠. 그 말은 제가 쓰는 한글은 한글 자체의 공부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해놓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주로 제가 한자 공부에 많은 치중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구사하는 한자의 필력이 한글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한글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글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잘 하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잘 수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현실적인 가장 대표적인 실례로 대표적으로 든다면 우리나라 서예사에서 한글과 한자를 병용해서 썼던 대표적인 작가들이 몇 분 계시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일중 선생하고 원곡 선생을 들 수 있죠. 일중 선생과 원곡 선생은 국한 혼용문이 들 나오는데 서로가 한자와 한글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반면에 한글만 쓰셨던 이철경, 이미경 선생은 내용 자체를 옛날 글씨로 옛날 문장을 잘 안 썼기 때문이겠지만 전적으로 한글만 쭉 내려서 쓴 경우가 어떤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 이것을 잘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자와 한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